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박양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계 속의 한국 문화는 어떤 위상을 가질까? 한번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스와 사우스.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옛날 1980년대 후반 제가 영국에 유학을 떠났을 때 그때 런던의 가트윅 공항에서 영국의 출입국 관리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서 했던 그 질문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때 영국 출입국 관리 직원이 저에게 여권을 제가 주었더니 노스와 사우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무슨 말인지 제가 의도를 절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pardon? 무슨 말이야?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노스와 사우스 똑같은 말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 이걸 쫙 0.0 몇 초 사이에 돌렸는데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걸 묻는 거구나.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한국에서 했죠. I am from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에서 왔지. 그러면서 너 출입국 관리 직원이라 외교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하고 저도 쫑코를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렇게 이미지는 높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100여 년 전으로만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었죠. 일본과 청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고 러시아가 우리를 또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고 미국, 프랑스, 영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축장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1882년에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라는 선교사가 썼던 책이 있죠. The Hermit Nation Korea, 은둔의 나라 한국. 그만큼 아시아 동쪽 끝 극동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 우리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과 러시아의 또 눈치를 봐야 되는 남과 북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런 한반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노스와 사우스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더 이상 아마 여러분들이 외국 공항에 가서 여권을 내밀 때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아마 이런 질문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했어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접을 받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비록 우리나라 이 종이신문에서는 많이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아마 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위상은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2020년도 OECD 통계에 의하면 명목 국내 총생산 GDP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세계가 거의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 성장률 그야말로 1%, 마이너스 1%. 그렇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경제만 그렇습니까?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포츠예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스포츠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자, 하계 동계올림픽, 피파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계 5대 이 스포츠예요.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F1 그랑프리 개최, 이 목포에서 가까운 영암에서 개최됐던 것이죠. 그것까지 개최한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스포츠 강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2억 명이 넘는 그런 또 태권도 이 종주국이기도 하죠. 자, 세계 태권도 연맹이 그 본부가 한국에 또 있기도 하고요. 이만큼 경제나 체육 쪽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화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일어난 문화적인 아주 대형 사건들. 작년에 기생충이 보시다시피 미국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4개 부분에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비록 이것은 우리 영화는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그러나 한국계 미국인 감독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이 미나리에서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여정 선생이 여우 조연상을 또 받았습니다. BTS의 그야말로 세계적인 열풍은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예요. 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미국의 핫백, 거기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이 아시아 국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오래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지금도 아마 유튜브 조회가 40억이 넘을 거예요. 40억 조회수가 넘을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 문화, 이른바 한류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열풍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5만 명 확진자, 사망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범주 세계적으로 지구상의 재난이 닥쳐온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자, 작년에 벌써 4월 달에 이 SM에서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엽니다. 세계 각국은 콘서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벌써 온라인으로 유료 콘서트를 엽니다. 화려한 AR, 증강현실 기술, 그 다음에 배경화면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스타와 또 이 시청자들, 관객들이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그야말로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이 되어지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또 방탄소년단이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엽니다. 관객 수 75만 6천 명, 그리고 매출액이 거의 300억에 가까운 또 매출을 기록합니다. 세계적인 돌림병, 전염병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한류는 온라인을 타고 뻗어 나갑니다. 자, 이만큼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와 있다. 특히 문화적인 영향력, 이것은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장관에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흔히 문화하면 추상적이다. 아주 관념적이에요. 그냥 문화하면 가치가 있는 거지요. 행복을 주는 거지요.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통계화를 시키라. 숨소리조차도 통계화시켜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기생충의 매출 및 수출 증가 총액이 약 7,6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 중에서도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약 5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자,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이 하나만 가지고도 매출 및 수출 증가 총액이 6천억이 넘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2천억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런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기생충만 해도 이 국가 이미지 상승 효과가 1조 2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2조 4천억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사실 오늘 지역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역문화를 얘기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탄소년단 성공의 의미 당연하죠.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대중문화의 주류로서 우리나라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대중문화 하면은 미국 아니겠어요? 세계 대중문화 산업의 40%를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K-팝의 위상이 또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의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방탄소년단 또는 기생충 등등의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했을까?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자, 현지화를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었다. 자, 이때까지 BTS는 우리말로도 하고 영어 몇 마디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것은 철저하게 영어 가사로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팝계의 주류 제작자를 통해서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BTS가 이제 나서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획과 재원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IP,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화를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맞추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조직적이고 광대한 팬덤의 영향력. 아마 BTS의 팬클럽 이름을 아실 거예요. 아미, 군대. 이 아미가 홍보에서부터 사회운동, 그 다음에 음원을 구매하는 것, 스트리밍 독려하는 것 등등 앞장서서 이 BTS의 이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해서 응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미디어 노출 확대, 우리가 아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BTS가 알려지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미국의 주류 기획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나 SNS라고 하는 뉴미디어 시대가 됐으니까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BTS가 뜨니까 미국의 주류 방송들이 서로 인터뷰를 요청을 하잖아요. 또 인터뷰에 가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인기가 있어지고 또 인기가 있으니까 세계 각국의 주류 언론에서 또 인터뷰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 미디어, 이 마케팅 분야도 굉장히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우울감을 고려한 컨셉과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너무 암울한 그런 가사를 가지고 곡 가지고 되겠어요? 굉장히 쉬운 그런 가사를 썼어요. 보면은 방탄소년단 우리 첫 이제 가사를 한번 볼까요? 다이너마이트, Cause 아하, I'm in the stars tonight. 오늘 밤 난 별들 속에 있을 거야. 얼마나 환상적인 그런 세계로 인도를 합니까? 그 다음에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내가 불을 가져와서 이 밤을 찬란하게 밝힐 거야. 그것을 한번 보세요. 정리하면 콘텐츠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뉴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것,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한 요 콘서트를 통해서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미술 선생님이 저더러 미대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좀 그렸나 봐요. 그때 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법대를 갔어요. 근데 문화가 지금 밥 벌어주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문화의 가치는 옛날에는 그냥 정체성이나 자긍심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이 도시든지 국가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관광 수입뿐만 아니라 연관 여러 산업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다른 제조업 수출하는 데도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이나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든 도시든 문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문화도시라는 게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이거를 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고 지역 주민들도 또 행복감을 찾는 거예요. 지역 주민도 행복하고 또 지역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걸 목적으로 문화로 포장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취지고 문화도시예요. 목포시가 이제 문화도시, 예비도시가 됐죠. 작년에 관광 거점 도시,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는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이 됐을 뿐만 아니고 또 문화도시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문화도시, 정식 문화도시 지정을 눈앞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자,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성을 높이는 거고 또 쇠퇴지역, 아까 제가 목포역 앞에 이렇게 왔는데 사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 원도심 지역, 구도심 지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짠해요. 안쓰러워. 문화도시는 이런 원도심 지역, 쇠퇴한 지역을 어떻게 또 살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다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시. 그러면 우리 문화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문화도시의 미래 또는 도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브랜드 파워, 브랜드의 힘 또는 브랜드 가치, 브랜드 밸류,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흔히 브랜드는 한 4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도죠. 우선 알아야지. 목포면 목표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국민들, 세계 사람들이 우선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알더라도 좋은 이미지가 돼야지. 아, 그것은 좋은 곳이야. 사건, 사고 많은 곳이 아니고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야. 볼 곳이 많은 곳이야. 이미지. 그 다음에 도시의 자체, 또 문화의 질, 품질, 서비스, 이 퀄리티, 이 수준이 또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포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갈 거야. 다시 한번 가볼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가보도록 권할 거야. 이러한 흔히 4가지 요소를 브랜드 가치 또는 브랜드 힘의 요소로 보는데, 이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도시의 미래는 저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이 브랜드를 다 높일 수는 없어요. 그 도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1개 또는 2가지를 뭘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자질구레한, 자잘하지만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 브랜드들을 탑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목포하면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도시로의 성격을 가질 것이냐, 예술 도시냐, 또는 산업 도시냐, 신기술 도시냐, 음식은 뭐가 먹을 게 있지? 그 다음에 거리 중에서 대표적인 거리는 뭐가 있지? 상징적인 건물, 흔히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 뭐 건물이 되든지 조각품이 되든지 뭐가 있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브랜드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이 브랜드 파워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화도시 브랜드 파워를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아까 한류, 거기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콘텐츠가 좋아야지, 내용물이 좋아야죠. 그런데 이 콘텐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경영학 용어로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이라는 게 뭐예요? 포지션은 위치예요. 위치. ing를 붙이면 위치, 자리 매김. 자리를 매김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자리 매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른 도시와 다른 국가와 차별화가 되고 수준이 더 뛰어난 그러한 도시, 국가를 만드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문화의 본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역시 고유성, 목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목포가 관광 거점 도시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 가장 큰 비전으로 한국에서 제일 가는 미향,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예향, 낭만 항구 이런 걸 만들겠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잘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지만 어떻든 목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을 살리는 것, 그리고 유일한 것, 사실 세상에 유일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과 차별되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 당연히 차별적인 것, 그리고 독보적인 것, 언터처블, 감히 다른 데서 만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케팅도 중요한 거예요. 콘텐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능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보면 교수님께서 뭐 질문하면 서양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듭니다. 서로 얘기 못해서 막 환장할 정도예요. 우리 동양에서 간 사람들은 조용하게 이렇게 있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소리 세 마리라도 깨워야 보배죠. 요즘에는 이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홈페이지, 나는 목포시 홈페이지, 뭐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만 목포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시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들의 홈페이지들, 또 국내 방송 미스미디어에는 어떻게 그것이 알려져 있는가? 자, 유튜브는 당연한 것이고요. 국제 여행이나 관광 웹사이트, 국제적인 관광이나 웹사이트에 목포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또 내가 관계되고 있는 그 행사들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적극적인 지지층. 아까 저 아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걸 관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20, 30명 정도만 해도. 우리 목포 시민 중에서도 목포 외에 다른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외 외국인들, 특히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20, 30명을 열혈 팬을 만들어서 그들이 유튜브에, 그들이 국제적인 여행이나 관광이나 문화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들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술 문제, 이제 지금 기술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5세대 통신 시대예요. 이제 2020년 말이 되면 6세대 통신 시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문화, 지역에서는 기술과 무관하다? 아니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BTS 기생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콘텐츠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콘텐츠 기획과 창작력 더하기 새로운 기술, 첨단의 기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실감 기술이 결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국제적으로 더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성패의 관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목포에서 얼마나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기술이 가미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얼마나 활용해서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화는 돈이에요. 물론 문화 때문에 행복해지고 가치가 높아지고 품격이 높아지고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문화는 곧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문화 행사를 하든 예술 행사를 하든 또는 문화적인 사업을 할 때 그냥 우리 예술가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술가들이 주요하긴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도 와야죠. 경제계에 있는 사람도 와야 되죠. 모든 사람들, 또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행사 기획해야 되고 마케팅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기획력이 특출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재원 문제, 또 모든 문화 행사는 그냥 공짜로 베풀어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입을 확보할 것인가. 또 그 문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지역의 다른 경제 문제, 경제와는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라고 하는 철저하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뭘 해도 그것에 관계되는 분들의 헌신,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헌신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거버넌스,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물론 시청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의회 중요하죠. 문화예술가도 중요하죠. 또 경제계도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여기 대학이나 이런 학계에서도 또 우리 언론계에서도 또 지역 주민들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이 관계되는 분들이 서로 너무너무 주장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되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고 그리고 응원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장 중요하죠. 아마 김종식 시장님이야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자체장과 의회의 지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제가 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후배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니까 나는 빠질 거야. 아니에요. 정말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건 처칠 수상이 1941년도에 영국의 의회에서 한 말이지만 정말 나는 우리 목포시의 우리 공무원들 또 사실 공무원만이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분들,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가 정말 목포를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로 만들겠다.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전국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해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목포는 문화도시를 넘어서 우리나라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 K문화의 저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목포시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문화도시, 예비 문화도시 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문화란 어느 나라에도 있고 어느 지역에 다 있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문화도시라고 지정하는 이유는 뭐고 이게 필요한 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면서 세계는 하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특성이 없어져 획일화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화조차도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화를 스스로 참 이렇게 자립하고 그걸 통해서 그 주민들이 행복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들이 계속 강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문화로서 줄여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목포시가 선정된 것은 그만큼 좀 잠재력이나 이 자원 같은 거를 인정받았다고 봐도 될까요? 아, 그렇죠. 목포는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는 관광 거점 도시로 네. 지정이 됐어요. 특히 이제 이 서남권의 관광 거점 핵심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 작년에 또 예비도시로 지정까지 됐잖아요. 네. 이 자체만 해도 벌써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거지만 하여튼 국가적으로 목포시가 관광 또는 문화 이런 측면에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성장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인받은 셈이 되는 것이고 저는 또 이걸 통해서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그리고 이미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나라에 네. 앞으로는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목포시가 이 문화도시 지정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아까 제가 그 강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역시 뭐니 해도 이제 콘텐츠죠.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하는 핵심 이제 이 콘텐츠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연계되는 콘텐츠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핵심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근데 그거는 뭐 새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 중에서 다른 도시와는 차별되어지는 정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미항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연계되어지는 여러 문화 자원들, 사업들과 잘 연계를 시켜서 총체적으로 목포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런 그쵸. 측면에서 정말 새로운 미디어들을 잘 활용해서 알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술 문제도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문화도시라고 해서 문화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또 경제계에 있는 분들, 학계, 언론계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정말로 이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목포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특히 이제 저는 또 강조하는 거지만 문화도시하면은 자꾸 문화예술 요것만 그냥 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정말 경제하고 밀접하게 경제계하고 협력을 해서 네. 목포 요 시가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저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 목포시가 문화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면 지역민들 또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제가 목포 시민으로서 궁금한 게 있다면 뭐 정책적인 지원, 콘텐츠 발굴 다 좋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 목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까지 물론 문화도시, 관광거점도시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지정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일을 주로 이제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지역 주민의 협조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무너지죠. 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목포시에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냥 시민들은 문화도시 또는 관광도시 이걸 만들어서 즐기는 것 향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흔히 이제 문화도시면 문화예술가들만 참여시키면 된다. 아니요. 문화예술가들이 전문가지만 문화예술가들은 그 시각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시각을. 즐기는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 우리 주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기획할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것이 바로 내 일이야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는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문화가. 근데 적어도 목포 시민들만께서만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화도시는 시민의 것이에요. 문화도시는 시민의 것이다. 저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디 여행을 가서 보면은 물론 뭘 관광지를 가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표정, 일상생활 그런 모습들도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목포도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시민분들께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정부 정책적인 차원이나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마 목포시에서 이미 계획을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가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거버넌스. 네. 협치. 그러니까 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되는 많은 분들. 당연히 시와 시의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가들이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 네. 담당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언론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 학계의 도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 도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경제계의 도움도 있어야 돼요. 이제 요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그 협치 체제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또는 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실제로는 규정에 그걸 두어가지고 정말 의무적일 정도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좀 중장기적이 되겠지만 우리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포 이 어린이들에게 네. 목포시는 이런 중요한 역사와 문화적인 자원이 있는 도시야. 이런 자랑스러움이 있는 도시야. 이걸 교육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뭘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내 고장에 대해서 알아야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악하면은 목포는 국악도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국악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싶고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국악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음악 시간에 서양 음악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노래방 문화하면서 웬만한 사람들 유행가 하나씩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이 노래방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퍼뜨려가지고. 유행가는 잘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 목포 어린이들에게 목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도시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평생 교육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렸을 때 못 배웠던 것, 내 고향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교육을 좀 해서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내 고장을 자랑스러워하는 그걸 만들어 주시면 저는 문화도시 행사나 이런 것들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화도시가 잘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에 가장 핵심적인 게 나온 것 같아요. 좀 예외였던 게 진짜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목포가 어떤 곳인지를 공부하고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적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목포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갖고 먼저 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하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서 청사진을 좀 그린다면 어떤 방법들이 더 있을까요? 지금 이제 문화도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예비도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시로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목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실행 계획들을 지금 마련할 거예요. 이걸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화도시가 단순히 그냥 저 콘텐츠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도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죠. 정말로 그 목포가 문화도시로서 누구나 자랑을 맡고 이거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케팅 그것도, 또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도, 네, 또 지역 주민들을 참여하는 이렇게 잘 것들. 참여시키는 것,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기획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방 정부하고
이렇게 또 협력해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지침도 드리고 또 2단계에서는 이걸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또 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서로 지방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저는 문화도시는 형성이 돼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반이 탄탄해야 또 올라가는 것들도 더 탄탄해질 거니까 이제 목포시가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아주 생각을 중요하죠.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목포 시민분들께 예비 문화도시 지정됐잖아요. 이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목포시는 우리나라 5개밖에 없는 관광 거점 도시로 이미 지정이 됐고 또 치열한 문화 도시에서도 예비 도시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화 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는 항구다. 이런 영화도 나오고 네. 그렇죠. 항구지요. 항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배가 드나드는 곳이고 또 사전적인 설명을 보면 배가 드나들도록 부두 같은 시설을 설치한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항구라고 하는 것은 이 대륙, 이 바다와 육지가 서로 만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서로 왕래하는 것이고 물건이 서로 거래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왕래된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도시가 되면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포가 이 문화로 풍성한 도시가 되어서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국민들에게도 세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국 아까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이 서로 거래가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경제의 문제예요. 저는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단순히 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목포시가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두루두루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한, 잘 사는 그런 아마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목포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성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